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두고 개딸 전체주의와 야합했다고 비난하며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청래 의원이 지역구에 깜짝 출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서울시당 신년 인사를 끝으로 2주간의 전국 순회 행보를 마무리했습니다. 흉기 피습 사건 보름 만에 돌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귀 첫 일성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 내부 연쇄 탈당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선거 승리를 위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평양을 출발한 북한 여객 열차가 고개를 넘다 전복되면서 수백 명의 탑승객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노후화된 철로에 고질적인 전력 부족까지 겹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수도권에 낮부터 내린 한방눈이 비로 바뀌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근길 비는 오늘 밤 늦게부터 그치겠지만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까지 내려져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아직 각 당의 공천 작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총선 대진표가 만들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마포5 출마를 깜짝 발표했거든요. 서울 마포5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벌써 3선을 한 지역구입니다. 한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의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주의 등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오늘 첫 소식 김태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빨간 넥타이를 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마포을에 김경률 위원이 나선다고 깜짝 선언했습니다. 마포에 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리죠.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주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청래 의원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조국 흑서 저자이기도 한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낡은 시대 이념을 청산하는 과제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발표에 김성동 현 서울 마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측이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해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시당을 끝으로 전국 순회 행보를 마무리한 한 위원장은 앞으로 본격적인 총선 전략 짜기에 승부를 걸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어 4선 이상 중진들과도 만났습니다. 그동안 공천관리위원회가 3선 이상 중진들을 상대로 인적 쇄신을 시사해왔고 또 어제 첫 회의에선 3선 이상 동일 지역구를 유지하는 의원에게 15%의 경선 득표율 감점을 주기로 했었죠. 그랬기에 오늘 만남에서 어떤 말이 오갈까 궁금했는데 일단 직접적인 항의는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국민이 이재명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미지가 소진된다 해도 총선 승리를 위해 메시지를 과감하게 던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위하여. 정우택, 김기현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위원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4선 이상 중진들에게 공천 룰을 직접 설명하고 당의 문제점 등을 듣는 자리라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안 해오던 시스템 공천을 보수당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것인지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굉장히 잘한 것이다라는 대부분의 반응. 선수가 뭐 어떤 룰을 탓할 수 있냐, 안 그렇습니까?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중진 물갈이론의 한 위원장은 누굴 내보내냐가 아니라 누가 나가냐를 정하는 게 공천이라며 룰에 맞게 할 것이고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MBN에 한 위원장에게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한 조언과 전략 공천 필요성에 대해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 위원장이 선거를 한동훈과 이재명의 구도로 가져갔을 때 국민들이 이재명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구조로 만들겠다. 운 좋게도 많이 주목해 주셔 이미지가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동료 시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내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수석 의원들과 공천룰, 총선 승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흉기 피습 사건 이후 보름 만에 돌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귀 일성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이어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봐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는데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가 죽여본다는 건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라며 무리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보름 만에 국회로 출근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복귀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습니다. 복귀 후 첫 메시지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8호 인재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를 영입하고 회의실에 김구 선생 사진도 걸었습니다. 논란이 된 정부 여당의 역사관을 겨냥해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는 내일 총선 공약 4호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통해 국민의힘과의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등 당 내부의 탈당 움직임에 대해선 안타깝다는 반응을 밝히며 통합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공천 검증위 심사는 통과했지만 그렇다고 꼭 출마를 하라는 법은 없죠. 이번 총선에서 직접 선수로 뛸 수도 있겠지만 뛴다면 현재 지역구에서 뛸지 아니면 비례대표로 한 발 물러나 전체를 지휘할지 등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현재 이 대표의 지역구에서 한판 붙어보자고 선언한 만큼 이 지역구에서 뛰지 않으면 피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출마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입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방안과 성남 등 다른 지역구로 옮기는 방안, 비례대표 출마 혹은 아예 출마하지 않는 겁니다. 이 대표는 계양 을로 검증위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공식 출마 선언이나 예비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양 을에 출마하면서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문제를 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 원희룡 1타 강사가 무서워갖고 도망갈까. 민주당 내부 의견은 엇갈립니다. 지역구에 출마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 경우 한 지역구에 얽매일 수 있는 만큼 불출마나 비례대표 출마로 총선판 전체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당대표가 전체적인 총선 구도와 전략에 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이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출범 20일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호 그리고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겐 아직 남은 숙제가 많습니다. 뉴스 추적에서 이주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두 대표의 신경전 평소보다 더 거셌습니다. 네,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가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즉각 반박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두 대표의 발언 각각 들어보시죠.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망상 아닌가요? 그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에 이재명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자 한 위원장이 이를 망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신경전만 하기는 두 대표에게 남은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한동훈 위원장의 숙제부터 좀 짚어보죠. 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전국을 돌며 셀카 사진을 찍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제는 그 이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부 비판도 많습니다. 특히 험지로 분류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한 수도권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한 위원장이 보인 건 대선 주자의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도 한동훈 컨벤션 효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지만 사실 더 급한 건 지금 공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천에 이어서 낙천자들을 또 어떻게 아우르느냐. 여기서 진짜 리더십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네, 현역 의원의 대폭 물갈이가 예고된 만큼 내부 동요를 잠재우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특히 당 안팎으로 윤심 공천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감지되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윤심 논란을 언급하며 대통령실발 공천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심 후보라고 주장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친윤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던 김기현 대표가 중도 사퇴한 것을 거론하며 용산발 낙하산 후보 공천 땐 총선 패배를 경고한 겁니다. 보름 만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에게 놓인 숙제는 더 많지 않겠어요? 네, 가장 시급한 건 탈당으로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는 겁니다. 네. 참 안타깝게도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을 떠나셨고 몇 의원들께서도 탈당했습니다. 우리가 통합과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최선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다 이 대표 측근을 자처하는 이들의 자객성 출마 선언도 잇따르며 당 내홍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제3지대의 지지층을 뺏기지 않으면서도 진보 진영의 힘을 최대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선거제 개편도 큰 문제 아닙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는 1월 중으로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병립형 비례제 회기로 당론을 모은 데 비해 민주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해 당연히 조만간 보고받고 고민을 할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바로 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병립형 회기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지만 대선 공약을 깨고 병립형 회기로 돌아갈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지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에서 적용될 공천 룰을 결정했죠. 이에 따르면 총 113명 중 최소 7명은 컷오프되고 3선 이상은 최대 35%까지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만 적발이 돼도 자격을 박탈하고요. 먼저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고 정치적 반응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 의원 평가를 진행한 뒤 권역별로 하위 1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 즉 컷오프하기로 했습니다. 계산하면 7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권역별 하위 30% 이하 18명은 이 경선 득표율에서 득표율의 20%를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은 경선 득표율의 15%를 깎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유희동 정책위의장 등 전현직 지도부를 포함해 22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평가가 하위권이면서 3선 이상이라면 최대 35%까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대신 청년과 신인을 우대해 세대 교체를 이루겠다는 그림인데 20대는 경선 비용 전액을 감액하고 청년 가산점도 최대 20%로 늘렸습니다. 당심 50%, 민심 50%인 경선 방식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험지로 분류되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선 당심 20, 민심 80으로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높였습니다.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는데요. 부적격 기준의 학폭,
마약 범죄 등을 추가했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은 한 번만 걸렸어도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마하려면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호정이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영남 중진 의원들이 실제로 얼마나 교체될까? 그리고 중진 낙천자들의 이탈은 또 어떻게 막을까 하는 겁니다. 경선 시작부터 감점을 안고 경쟁해야 하는 3선 이상 중진의 절반이 영남권 의원들이거든요. 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천룰의 핵심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에 대한 감점입니다. 사실상 영남권 중진을 겨냥해 세대 교체를 예고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질서 있는 세대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감점 대상인 같은 지역구 3선 이상 중진은 모두 22명. 이 가운데 절반이 영남권입니다. 영남권 의원 5분의 1 정도가 경선에서 최소 15%의 감점을 안고 경쟁해야 합니다. 영남 중진들 사이에선 벌써 교체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공천룰이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10년 이상 지역구를 관리한 중진에게 지금 수준의 페널티는 경선 승패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건은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현역들이 희생한다 해도 대통령실 참모나 검사 후보자를 전략 공천하면 공천룰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은 절반 가까운 현역을 컷오프했지만 불공정 공천 논란이 일며 대패했습니다. 현역 의원 교체율이 30% 수준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등으로의 이탈자를 최소화하는 것도 여당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MBN의 40 격전지 속으로 오늘은 서울 마포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포갑은 서울에서도 특별히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터줏대감으로 4선을 한 곳이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새롭게 도전장을 던진 여야 예비 후보만 10명이 넘거든요. 또한 그간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됐던 것과 달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이제 국민의힘에 불리하지 않는 유권자층이 형성이 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강영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갑에 속하는 6호선 대흥역 일대입니다. 총선에 나서는 여야 예비 후보들의 현수막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역 노웅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조정훈 의원 등 4명이, 민주당에선 이지수 전 청와대 해외언론 비서관 등 7명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서울 마포갑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4선을 하며 그간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됐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며 표심의 변화가 감지되는 지역입니다. 총선을 앞둔 주민들의 민심은 어떨까? 최근 몇 년 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국민의힘에 유리한 유권자층이 대거 유입된 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정권 안정론이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간만 해도 정권의 힘이 이 마포구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주민들의 오랜 친민주당 정서가 저변에 깔려있고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정권 심판에 대한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정치인답지 않게 하시는 게 좀 마음으로 답답합니다. 용산, 성동 등과 함께 이른바 한강벨트로 꼽히는 마포갑은 여야 모두에게 있어 서울 지역 총선의 승패가 달린 핵심 승부처입니다.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 사업들 그리고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서 마포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후보를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포갑이죠.
민주당이 민생 경제에서 좀 더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예비 후보들의 난립 속에 제3지대 후보의 등장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한국 사회는 웬만한 북한 도발에도 끄떡하지 않아 안보 불감증에 걸린 듯하다는 말 자주 듣죠. 북한 도발이 있는 날엔 해외에서 더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특히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이 거친 말폭탄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러다 진짜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MBN이 최근 북한의 위협을 두고 국방 외교 전문가 10명을 찾아가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의 한반도 정세 진단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호전적인 발언으로 인한 강대강 대치 국면 속에서도 북한 전문가 대다수는 전면적인 전쟁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북한 내부 정세를 볼 때는 전쟁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방어적인 측면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깔려 있고, 또 하나는 민족 관계를 걷어차기 위한, 폐기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용에 지나지 않는다. MBN 긴급 조사 결과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이처럼 전면전 가능성을 낮다고 봤지만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도 그렇고 임박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전면전의 위험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좀 커졌다.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우발적인 충돌이나 국지전 가능성에 대해선 10명 중 6명이 우려했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확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 전문가들은 한미일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인 해법도 함께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출발해 함경남도로 향하던 북한 여객 열차가 폭설에 고개를 넘다가 전복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고질적인 전력 부족에 오르막길에서 열차가 힘을 못 받은 건데 열차에 탑승한 주민 수백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가 너무 많아 북한 당국이 시체 처리 전담반까지 조직했지만 사고 사실이 외부에 새어나갈까 여론 통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평양을 떠나 함경남도 금골로 가던 열차가 전복된 건 지난해 12월 26일 저녁입니다. 단천역을 지나 동암역에서부터 리파역 사이 해발 700m에 달하는 높은 산간 지역을 넘던 중이었습니다. 기관차 견인기 전압이 약해 헛바퀴가 돌다가 열차가 뒤로 밀린 뒤 탈선하면서 열차 뒷부분 차량들이 산 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노후화된 철로와 전력난이 겹치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앞쪽 상급 열차에 탑승한 간부들은 살았지만 뒷부분 7개 차량에 탄 주민 400명 이상은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사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열차엔 20대 청년들과 여성 주부들도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사고 지역 일대를 비상구역으로 선포해 여론 통제에 나선 한편 사망자를 수습하기 위해 시체 처리 전담반까지 꾸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열차 전복 사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오늘 도깨비 같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부터 한방눈이 쏟아지다가 진눈깨비가 오기를 반복했거든요. 퇴근길 상황은 어떨까요? 광화문 광장에 나가는 취재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수 기자, 이제 비가 오는 겁니까? 네, 현재 광화문 광장에는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눈에 빗물이 뒤섞여 도로가 진창으로 변했는데요. 이 때문에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고 차들도 제 속도를 못 내는 등 퇴근길이 다소 혼잡한 상황입니다. 오전에는 눈이 와서 잘 봤는데 그 뒤에 좀 비로 바뀌는데 얼음비처럼 오더라고요. 미끄럽고 막 그래서 아이랑 넘어질 뻔도 하고 그랬. 오늘 오전 11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후 들어 한방눈이 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최고 기온 1.5도를 기록한 비교적 따뜻한 기온의 영향으로 한방눈이 진눈깨비가 됐다가 비로 바뀌었습니다.
눈, 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늦은 밤 차차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눈이나 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퇴근길 잘 살펴서 가셔야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사흘간 경기 북부에 1에서 3cm, 강원 북부는 2에서 7cm, 강원 산지엔 최대 15cm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은 중서부 일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주말이 지나면 눈, 비 대신 북극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2도에 이르는 등 강추위가 찾아오는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고 허위로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동네 친구와 선후배 20여 명이 무려 5년 동안 범행을 모의했는데 실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미수선 수리비 이 제도를 악용해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하철 공사로 차선이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이미 차선을 넘어와 끼어들려는 차량을 보고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선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앞으로 들어오려는 차량을 보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A씨 등 26명은 5년 동안 29차례나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받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끼어들 수가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많이 막히고 제가 보는 사고만 해서도 거의 한 20건 정도. 일당이 범행을 저지른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차선이 줄어들어 합류하는 차량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도로의 특성을 이용해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인 이들은 동네 친구와 선후배 사이로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가 돈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며 나머지 24명을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특히 실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을 챙길 수 있는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악용해 가벼운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3억 3,7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수리가 어려운 중고 외제차를 이용해 수리비를 부풀리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차량도 바꿨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속된 주범 2명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동네 선후배들을 곧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10대 청소년 4명이 새벽 시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소화기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주차된 차 30여 대에 장난이랍시고 소화기를 마구 뿌렸는데 당연히 차들은 엉망이 돼버렸죠. 하지만 4명 모두 형사 미성년자여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10대 청소년 여럿이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가 소화기를 들고 와 마구잡이로 뿌려댑니다. 이걸로 성에 안 찼는지 소화기를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소화액을 마구 뿌립니다. 이들의 난동으로 주차장은 한때 난장판이 됐고 주차된 차 30대가량이 소화액을 뒤집었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가해 청소년은 4명으로 모두 만 14세가 안 된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호 처분만 가능하고 형사 처벌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근데 CCTV를 보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 동네 이제 좀 이렇게 불량스러운 애들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한 겁니다. 근처 다른 단지에서도 이들 가운데 일부가 2번이나 소화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주택 재개발 공사장에서 넉 달째 발파 작업이 진행돼 주민들이 큰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건으로만 민원이 1000건이 들어왔다니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 되시죠. 지역 일대가 화강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을 파려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데 일부 주민들은 집이 무너질 것 같다고 하소연합니다. 장동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3선 5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관할구청에 제출한 민원이 1000건에 달합니다. 이 지역 일대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폭약으로 안반을 깨야 하는데 진동이 집안까지 고스란히 전달된 탓입니다. 주민들은 행여나 집이 무너지지나 않을까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막 지금도 울려요. 지금 우리 새는 데가 있어. 울려가지고 비와 집이라. 공사장 인근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타일이 깨져 있습니다.
손으로 잡기만 해도 이렇게 쉽게 부스러집니다. 발파 소음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사장 주간 발파 소음은 75데시벨 이하여야 하는데 직접 측정해보니 발파 순간에는 80데시벨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철로 주변이나 지하철 차내에서 들을 수 있는 소음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청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소음 때문에 집안에서 TV 시청을 할 수가 없어요. 성북구청은 시공사가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2회 초과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주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 측도 주민들과 연락 창구를 만들어 소음 진동 저감 방안과 보상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까지 발파 작업이 예정돼 있어 주민들의 시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지난주부터 홍콩 ELS 상품의 첫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벌써 확정 손실액이 1,000억 원을 넘습니다. 금감원은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와 판매하는 은행원을 3자 대면 조사하고 있죠. 그런데 가입자들은 3자 대면을 하면서 오히려 더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2년 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 날 일 없다며 16조 원이나 팔아치운 은행들이 여기서도 발뺌을 하고 있는 겁니다. MBN이 막 3자 대면을 마친 가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최우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금감원 3자 대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은행 관계자들입니다. ELS 상품을 직접 판 은행원과 가입자의 3자 대면인데도 은행에서만 대여섯 명이 왔고 실제 3자 대면 자리에도 판매한 은행원과 본사 직원 1명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위약감을 조성하면서 여러분이 로비에 이제 문턱에 섰고 저를 가입시킨 그 담당자와 저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이 계시고 같이 들어가는 분 또 한 분 더 계시니까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3자 대면 내용을 몰래 녹음하다 들키기까지 했습니다. 몰랐다고 하면서 심지어 녹음까지 하고 있었고 조사관님이 직접 지우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판매 실적이 인사고과에 직결돼 무리하게 영업했다는 사실이 금감원 현장 조사에서 이미 확인됐지만 불안전 판매 의혹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아니 눈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미 대응을 어떻게 대응해라 이거를 조금 자기들끼리는 얘기를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고령 가입자들은 더 걱정입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도 자녀가 대신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령시인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대변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저는 발언권이 없으니까 그걸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파악을 잘 못하고 중요한 말에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즉각 못하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금융감독원은 은행 측에서 추가 배석하는 사람은 직접 민원 처리를 했던 직원이라 필요에 의해 자리한 것이고 고령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녀가 대신 발언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최대한 공정한 환경에서 민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감사원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임 시절 지역화폐와 대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맡은 업체가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기게 하는 등 말이죠. 감사가 시작될 때부터 정치적인 감사라는 야당의 지적도 나왔지만 감사원은 통상적인 감사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를 발견한 건 2019년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 운영 대행업체에서입니다. 약 333만 명의 도민께서 혜택을 받고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 매출은 최대로 약 8,300억 원이 증가하고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선충전한 금액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성된 선수금은 협약에 따르면 따로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대행업체는 계좌만 개설해둔 채 업체의 자금 계좌와 선수금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감사원은 업체가 3년간 6천억 원 이상을 임의로 투자해 최소 26억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대표 재임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서도 민간 사업자 보조금이 샌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에 북한을 지원하는 사업의 보조 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12억 9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소는 이 중 5억 8천만 원을 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요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의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관계자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요양급여 46억 원을 횡령한 전직 건강보험공단 팀장이 필리핀에서 붙잡힌 지 8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미 대부분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을 했다고 하죠. 경찰은 범죄 수익금의 환수를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인 한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연행됩니다. 지난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 46억 2천만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최모 씨입니다. 46억 횡령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횡령할 때 이런 결과는 예상 못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공단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호화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됐습니다. 왜 왔는지 아시죠? 예.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최 씨를 붙잡은 경찰은 필리핀 당국과의 조기 송환 교섭을 시도한 끝에 검거 8일 만에 최 씨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횡령한 금액 중 7억 2천만 원은 이미 환수를 마쳤고 가상화폐로 환전이 된 나머지 39억 원에 대한 환수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해서 다 압수한 상태로 그 부분 포렌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은 추가 횡령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는 맞지만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가 나왔었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 시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SNS 글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했다는 말을 적었습니다. 이 전 기자가 살려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협조 안 하면 감옥에 오래 살게 될 거다라고 말했다며 검찰과 언론의 총선 기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허위 사실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허위 사실은 맞지만 기자는 공적 감시 대상이므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기자가 공직자 같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정치인 신분으로 이른바 검언 유착을 부각하려 편지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요.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직접 법정을 찾은 이 전 기자는 형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피고인 최강욱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구속되어야 하는 사건. 앞서 이 전 기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2심 법원은 최 전 의원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한강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 씨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함께했던 친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유족이 이의를 신청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검찰의 판단도 경찰과 같았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대학생 손정민 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밤 11시쯤부터 반포 한강공원 둔치에서 친구 A씨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집으로 혼자 돌아갔고 손 씨는 실종된 뒤 닷새 만에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 씨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2달 만에 내사 종결했지만 손 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내리자 유족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물에 의한 상처, 유속이 없고 전혀 격하지 않은 물에서 이런 상처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지만 검찰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 수사를 했지만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손 씨의 사망 이후 2년 8개월 동안 계속된 수사, 결국 A씨의 혐의는 없는 걸로 결론났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만취한 남성이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뒤에는 자신을 조폭이라고 속이며 수년 동안 겁박해온 40대가 있었습니다. 같이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었죠.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이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성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다음 날 인근 바닷가에서 발견된 이 남성은 윗옷을 벗은 채 난간을 넘어갑니다. 만취 상태인 남성은 제대로 수영도 하지 못하고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극단적 상황은 피해자와 함께 고시원에서 생활한 40대 남성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조폭이었다고 속이며 피해자와 또 다른 남성을 이른바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조폭을 불러 보복하겠다며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카드를 빼앗아 1,7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폭행이죠. 언제 두둑말지 모르니까 뭐 안 하면 안 될 상황이고 늘 그래 왔으니까. 단순 사고로 처리될 뻔했던 이 사건은 또 다른 피해자의 진술과 CCTV를 통해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검안을 해보니까 왼쪽 눈에 뭐 멍이 좀 들어있었고 나머지 일행 2명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약 한 10일 전에 스파링을 했었다. 그런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해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를 가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18년 동안 장기 미제로 남았던 아동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DNA 대조로 붙잡혔습니다. 다른 성범죄로 구속됐다가 만기 추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이젠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죠.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가정집에 침입한 남성이 9살과 11살 된 아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추행하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의 DNA를 채취했지만 신원까지는 파악하지 못해 18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범행은 결국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2022년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됐는데 이때 수집된 DNA가 18년 전에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대검찰청이 최근에 파악한 겁니다. 검찰은 오늘 A씨가 만기 출소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지난 2013년에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톡톡히 역할을 했습니다. 법률 시행일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은폐한 채 뻔뻔하게 사회에 복귀하려던 A씨는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중국 신장 지역에서는 치워도 쌓이는 눈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눈 사태가 일어나 7m 이상 눈이 쌓이기도 했거든요. 관광객 1,500명 이상은 고립이 됐습니다. 중국 폭설 소식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제설 차량이 쉴 새 없이 눈을 옆으로 치워댑니다. 쌓인 눈이 사람 키를 훌쩍 넘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나스 풍경부에 지난 6일부터 여러 차례 큰 눈이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눈사태가 발생하고 350km 이상의 도로가 끊겼습니다. 那么积雪最深的地方，甚至是超过了清雪设备，整个积雪的高度能达到6到7米，所以现在清理积雪的这个难度是非常大的，而且整个雪崩带下来的。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1,500여 명의 관광객, 400여 대의 차량이 발이 묶였습니다. 听说能下山了，然后咱们就这边行李都放在车后，就直接下山回去了。开车回阿勒泰，然后在阿勒泰住一晚，可能赶明天的飞机回上海。
군 헬기가 투입돼 고립된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임산부나 노약자부터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관광객들은 고립된 지역에 머무는 동안 식사와 숙박을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 从11号开始住宿，我本身住宿那个酒店是1500一晚，现在是确实到现在没有收费。 지역 당국은 관광객들의 추가 고립을 막기 위해 이번 주말까지 폭설이 내리는 지역의 관광지 개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이 전기차를 수입한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미국은 3위로 밀려났죠. 미국에서 갖고 온 테슬라보다 2천만 원이나 더 싸게 파니 이쪽으로 수요가 몰린 건데 중국 브랜드의 전기 승용차는 아직 국내에 출시하지도 않은 상태죠. 올해 본격적으로 중국 브랜드 전기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전기차 수입국 1위가 되는 건 시간 문제가 될 겁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의 모델 Y 차량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14,000대가량 팔리면서 전체 수입차 중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차량으로 기록됐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저가형 모델이 지난해 8월부터 본격 판매된 영향입니다. 테슬라 판매량 상승에 힘입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전기차 수입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별 전기차 수입액을 보면 독일이 9억 6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시장의 중국 전기차 침투는 더욱 매섭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전기버스 중 중국 전기버스 비중이 50.9%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전기차 글로벌 판매 1위인 중국 비아디는 올해 안에 전기 승용차를 우리나라에 공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 중국이 최대 전기차 수입국으로 올라서는 건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우수한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이 되는데 국내에 자연스럽게 중국산이 더 넓혀지지 않을까라는. 중국산 전기차는 배터리 재활용이 어려운 만큼 일각에서는 친환경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등의 차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추운 겨울에 캠핑을 할 때 텐트 안에서 난방기 쓰는 분들 많죠. 이때 혹시 모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감지기를 꼭 설치해야 하는데 이 설치 위치가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볍거든요. 강세영 기자입니다. 2명이 숨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현장입니다.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운 흔적이 보입니다. 이렇게 밀폐된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빠르게 올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색소와 결합하는 능력이 산소에 비해 200배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산소를 대체하게 되면서 저산소증이 오게 되고 얼마나 빨리 일산화탄소가 퍼지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숯불 화롯대를 넣고 텐트 문을 닫자 7초 만에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감지됐다며 소리가 울립니다. 불과 45초 만에 실험 기계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농도인 500ppm을 넘습니다. 이 정도 농도에선 두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더 높아지면 숨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막으려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질 때 소음을 내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달 때는 일산화탄소가 가장 빨리 감지되는 천장에 이렇게 달아야 합니다. 상부에 설치한 감지기와 이제 하부에 설치한 감지기 간에 감지하는데 많게는 5분, 6분까지도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보기는 상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텐트 안에서 114건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일어났고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업체 간 가격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문을 닫는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업이 아니라 휴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폐업을 하려면 토양 원상 복구 등 많게는 수억 원의 폐업 비용이 들거든요. 폭발 사고와 환경 오염 위험이 큽니다.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보은의 한 주유소입니다. 시설마다 거미줄이 걸려 있고 주유기에는 먼지가 쌓인 채 녹이 슬었습니다. 곳곳에 불이 붙기 쉬운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있지만 주유소 출입을 막는 시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다른 주유소는 더 심각합니다. 간판은 떨어져 있고 기름을 넣던 곳에는
창고에나 쌓여 있어야 할 물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매노라는 빗물만 한가득 고였습니다. 지하에는 유류 저장 탱크도 그대로 있어 토양 오염은 물론 폭발 사고 우려까지 있습니다. 휴업 신청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거 다 담보 잡혀가고 용자에서 그것도 매덕 줬지 이랬다 보니까 빚만 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 4년간 이렇게 문을 닫은 주유소는 3,500개. 도로가 새로 나고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업체 간 치열한 가격 경쟁 끝에 결국 휴업이나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1년에 500개 넘는 휴업을 신고한 주유소가 말로만 휴업이지 사실은 장사를 포기한 폐업과 다름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토양 정화나 시설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 작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들이 거의 적게는 7천만 원에서 많게는 3, 4억까지도 나옵니다. 그 비용을 감당해낼 수 있는 개인 사업자는 없다고 봅니다. 주유소 폐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 이른바 좀비 주유소는 오늘 또 하나 늘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넣지 않아 그 기간만큼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기업마다 다른 특수성을 무시할 수만도 없죠.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두 아이의 아빠가 된 A씨는 육아휴직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쓴 것은 A씨가 처음인데다가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니 A씨는 복직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첫사례여갖고 복직을 하고 나서 그 업무 공백을 다시 메꾸기 위해서 좀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5천여 개의 기업을 조사해보니 상당수 기업이 육아휴직자에게 승진 불이익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54.4%의 기업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연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쓸수록 승진에 뒤처지는 겁니다.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시킨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5에서 9인 사업장의 48.2%, 10에서 29인 사업장의 45.4%, 300인 이상 사업장의 39.7%가 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넣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별로 승진에 필요한 기준이 다르기에 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서 일률적으로 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진은 그 기업의 규칙이잖아요. 취업 규칙이나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기업이 육아휴직자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육아휴직 제도를 세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정부가 하나의 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 상품을 관리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ISA의 납입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세제 혜택도 최대 15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면서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길리범 기자입니다.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증권거래소에서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개미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줄여 증권시장을 기회의 사다리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이상 벌면 세금 20%를 부과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재 0.2%에서 내년까지 0.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대표적 절세 계좌인 ISA의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ISA 납입 한도를 2배로 늘리고 비과세 혜택도 연간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데 새 혜택은 최대 15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의 전석재 씨도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환원이 미흡한 주식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이 얼마 되는지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놨다는 일반 주주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개선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정부는 또 금융권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전세 대출까지 확대하고 초과 이익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근 연예 예능 프로그램에 현역 남자 농구 선수인 창원 LG 이관희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최종 커플이 되면서 솔로 지옥에서 탈출한 이관희가 천국 같은 농구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꼬셔볼까? 넷플릭스 연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숨에 인기 스타가 된 농구 선수 이관희. 시즌 1, 시즌 2보다 시즌 3가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당연히 저 때문이죠. 이관희의 인기에 힘입어 이번 시즌 LG는 전반기 누적 홈경기 관중 1위에 올랐습니다. 절 잘 아는 사람들은 저답게 하고 왔다고 아직 밖에를 다녀본 적은 없어서 아직 크게 실감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능 속 거침없는 행동과 입담으로 화제가 됐지만 경기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농구에 진심입니다. 창원 LG의 간판 슈터 이관희는 이번 시즌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의 선두 경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나친 열정 탓에 상대 선수와 쉽게 충돌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선수단을 이끄는 주장이자 팀 내 최고참으로서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참으로서 조금 더 겸손해야 되고 조금 더 팀을 위해서 조금 더 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기 때문에 2번 싸울 거 1번으로 좀 줄이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최종 커플이 되면서 솔로 지옥을 탈출한 이관희의 다음 목표는 팀의 챔피언 결정전 우승입니다. 부상 없이 올 시즌 마무리한다면 챔프전까지 저희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스타전을 마치고 다시 열리는 후반기 레이스. 챔피언 왕좌가 있는 천국도를 향한 이관희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눈은 내일 출근길 무렵이면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으로는 주 후반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습기를 가득 머금은 무거운 눈이 장기간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간으로는 많게는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으로는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는 대체로 비로 내리겠고요.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춘천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10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부산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급격히 추워질 텐데요. 화요일에는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